한 남자가 군인들 앞에 끌려 나왔다. 총을 든 부대원들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그날의 명령은 단 하나, 그를 없애라.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는 순간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누구도 울지 않았다. 울면 다음은 자기 차례이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은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 벌어진 공개 처형 장면, 바로 공포 정치의 상징이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를 숙청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체제 유지의 핵심 도구로 삼은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이다. 그가 권력을 잡은 2011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잔혹하게 공포가 연출되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그 체제 안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놀랐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등장한 후계자, 김정일의 셋째 아들로 알려졌지만 외부에서는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평양의 거리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는 주민들, 눈물 한 방울이라도 적게 흘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때부터 이미 김정은은 두려움을 정치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권력을 잡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 시대의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리영호 총참모장이었다. 김정은은 그를 군의 실세로 보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회의장에 나타난 보위부 요원들이 리영호를 체포했다.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후로 리영호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 당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김정은은 철저히 두려움을 심어주며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다. 충성은 믿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누가 그를 의심하거나 혹은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그 즉시 사라졌다. 공포정치의 구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공개적인 숙청, 예측 불가능한 처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의 침묵. 김정은은 그것을 통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2013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장성택 숙청 사건.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장성택은 개혁적이고 외교적인 인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권력을 확대하자 김정은은 불안해했다. 결국 그는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장면은 국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다. 회의장 안에서 장성택이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다. 이후 그는 군견에게 물려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소식통은 그가 기관총으로 처형당했다고 전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처형의 방식보다 공포의 연출이었다. 김정은은 모든 간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를 거스르는 자는 피할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가족 간에도 감시가 이루어졌다. 숙청의 기준은 불분명했다. 어떤 이는 단지 술자리에서 김정은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어떤 이는 해외 출장 중 외부인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김정은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가 만든 공포정치의 핵심은 불확실성이었다. 누가, 언제, 왜 숙청될지 아무도 모르게 만드는 것.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김정은은 군대뿐만 아니라 문화계, 교육계, 경제부문까지 장악하기 시작했다. 평양의 예술단이 사라지고 국가방송의 앵커가 교체되며 대학의 교수들이 공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조치는 단순한 권력 행사로 보이지만 그 속엔 통제의 메시지가 있었다. 김정은은 말한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대 전체로 전이된다. 북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김정은의 초상화를 닦으며 우리 원수님은 하늘보다 높다는 구호를 외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다만 믿는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공포정치의 또 다른 상징은 집단 처벌 제도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의 가족, 친구, 이웃까지 모두 처벌받는다.
김정은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2014년 평양의 한 대학 교수가 외국 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의 부인과 두 자녀, 심지어 사촌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런 사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 사람의 실수는 모두의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그 잘못의 일부가 된다.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단순한 숙청 수단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외부의 시선에는 그것이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통치의 효율성으로 작동한다. 공포는 법보다 강력하고 신보다 가까운 감정이다. 사람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더 쉽게 복종한다. 김정은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2015년 이후 그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공포를 설계했다. 공개 처형 대신 조용한 실종을 선택했다. 어느 날까지 회의에 참석하던 간부가 다음 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이름은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다. 사람들은 속삭인다. 그도 잡혀갔다더라. 그러나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물어보는 순간 그가 그를 기억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의심받는다. 이런 심리적 통제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공포 정치의 또 다른 형태는 인민 앞에 모욕이다. 간부들이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아 비판을 하는 장면은 자주 연출된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반성을 하는 동영상을 찍어 방송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웃지 않는다. 웃으면 동조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김정은은 이렇게 개인의 존엄을 철저히 부수며 충성을 강요한다. 이런 공포의 연출은 단지 권력자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공포를 필요로 한다.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를 신고해야만 체제가 유지된다. 이른바 상호 감시 체계는 공포 정치의 실질적 근간이다. 김정은은 주민들이 자신보다 서로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통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힌다. 너무 많은 두려움은 결국 체제를 부식시킨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심각한 내부 불안에 직면했다.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외교 라인이 대거 숙청되었다. 당시 외무성 관리들이 줄줄이 사라졌고 일부는 공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도 원수님이 미국에게 속았다는 불만이 번졌다. 이때 김정은은 공포를 다시 강화하는 대신 잠시 온정의 리더 이미지를 연출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김정은은 다시 공포를 택했다. 국경 폐쇄, 총살 명령, 외부 접촉 금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의 공포 정치는 더 은밀해졌다. 김정은은 외부의 부드러운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반대자들을 제거했다.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휴대전화 감시가 본격화되었고 주민들의 대화 내용이 자동 분석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일부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전화 중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 며칠 내로 보위부 요원이 찾아온다고 한다. 김정은은 기술을 이용한 공포 정치로 한 단계 진화했다. 이런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평양 거리에는 늘 질서가 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같은 시간에 일하며 같은 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 불안이 북한 사회의 가장 큰 규율이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이렇게 사회 전체를 감정적으로 묶어놓는다. 공포는 개인의 내면을 지배하고 그 내면이 다시 체제를 지탱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균열은 생긴다. 탈북자들, 외부로 흘러나오는 영상, 은밀히 유통되는 외국 드라마. 이런 정보의 틈새가 공포의 장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 김정은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하게 통제한다. 하지만 공포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폭발 직전의 긴장 위에 존재한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공포로 세운 권력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하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유산 위에 서 있지만 그 누구보다 고립되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는 없다. 모든 충성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고 두려움은 언제든 배신으로 변할 수 있다. 어쩌면 김정은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짜 공포는 다른 사람의 반역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공포가 자신을 집어삼킬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